나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뉴스만 정리해서 알려드려도 사실은 저희가 버거울 정도로 요즘 뉴스가 많죠. 오늘도 박용준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좀 놀랬던 게 교사들이 집단행동한 거 있었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9월 4일 오늘 원래는 연차를 내고 본인들이 이제 집회 참석해서 의지를 보여주겠다 했는데 교육부하고 계속 갈등을 빚었지 않습니까? 네, 그 얘기를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해 주시죠. 네, 오늘 자녀를 초등학교에 보내야 하는 경우 담임 선생님이 하루 쉴 수도 있습니다. 오늘 서희초에서 숨진 교사의 49제를 맞아 전국 교사들이 연가나 병가 등을 활용한 우회 파업으로 추모 집회에 나서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지난번에 그 서희초에서 교사가 숨진 것을 계기로 해서 많은 선생님들께서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집단 행동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마치 교사 개인의 문제인 것처럼 모든 것을 몰고 나갔는데 사실 저는 학교에 잘 연락도 안 하고 선생님하고 얘기를 안 해봐서 잘 몰랐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엄청난 학부모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서희초 숨진 교사 사건 때문에 이제 선생님들이 뭉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이 49제 되는 날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오늘을 각 선생님들께서 각자 개별적으로 휴가를 내고 오늘 모이겠다 이랬더니 안 된다. 니네 지금 이거 반항하는 거냐. 이게 교육부의 태도였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들은 오늘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부르고 있죠. 자, 이렇게까지 교사들이 집단 행동을 하는 거는 왜 그러는 걸까요? 이 교사들이 요구하는 것은 흐지부지 넘어간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그리고 사교육의 보완 신세로 밀려난 공교육의 정상화, 이 두 가지입니다. 근데 이게 주말이 아닌 평일 대규모 교사 집회 자체가 이례적인데요. 네. 이 공직에 근무하는 교사들의 특성상 낮은 참여도를 예상했지만 지난 2일 토요일인데도 국회의사당 앞에 열린 교사 집회에 20만 명이 넘게 참여하면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이는 서희초 교사 사망 사건 이후 7주 연속 개최된 교사 집회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뭐 어떤 데서는 20만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30만이라고 그러고 그런데 어쨌든 그 사진상으로 봤을 때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여 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민주당에서도 그 국회의원들이 거기 좀 참석도 하고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오후 4시 30분부터 또 국회의사당을 비롯해서 전국 각지에서 추모 집회를 열겠다라고 하고요. 오후 7시에도 추모 집회가 열린다는 건데 사실은 주말이 아닌데 평일에 이렇게 모이기 위해서 자기 휴가까지 내면서 참석하는 것은 정말 이례적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게 그만큼 절실하다 뭐 이런 뜻으로 좀 봐도 되겠습니까? 그게 앞선 이 개인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게 하나의 트리거로 작용해서 이제 전체 그동안 갖고 있던 문제가 폭발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트리거가 될 수밖에 없었군요. 지금 서희초 교사 사망 이후 7주 연속 교사 집회가 열리고 있는 중인데요. 예, 지난주 토요일이 가장 컸습니다만 네. 오늘 아마 제가 보기엔 더 많이 또 될 것도 같은데 이번 집회 참여하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지금 비행기를 타고 올라온다 얘기도 들었고요. 버스도 600여 대를 대절해서 올라온다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정부에서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이거 안 됩니다. 이러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도 맨 처음에는 무조건 막아라, 이렇게 너네 못한다,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다가 지금 뒤늦게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어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호소문을 내고 선생님이 필요한 학생들의 곁에서 늘 학교를 지켜달라, 이렇게 하면서 참석 자제를 요청했고요. 네. 당정도 어제 긴급 고위당정 협의를 열고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윤재욱 원내대표가 49제 참석한다는 것 외에는 특별한 새로운 해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사실 특별한 내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교육부 장관이 호소문을 낸다는 것은 좀 웃기지 않아요? 예? 무슨 호소를 합니까, 지금 우리한테. 어쨌든 중요한 거는 마치 이 문제가 터지니까 학생 인권조례 때문인 것처럼 그 난리를 치더니 또 그 얘기는 쏙 들어가고 지금 교권 회복 사법이라고 하는 걸 내놓으면서 뭔가 좀 해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사실 이거가 지금 사건의 본질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교육부에서는 원래 임시 휴업을 막고 자기네가 좀 세게 나가겠다 했다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지금 좀 주춤하는 모습인 거죠. 처음에는 아예 그냥 학교 단위에서 원래 임시 휴업 관련 학교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나오고 어떤 선생님은 안 나오면은 학교 운영 자체가 힘드니까 학교가 오늘은 아예 그냥 우리 자체적으로 쉬는 날이나 아니면 다른 프로그램을 돌리겠다, 이런 식으로 했더니 교육부에서
너네 그럼 안 돼. 그러면은 너네 페널티 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고 또 그러면 교사들이 개인 단위로 이렇게 연차 내고 병가 내고 하면서 참석하겠다 그러니까 그거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위반이다. 그리고 참석하는 교사들 다 찾아가지고 너네 사법 처벌할 거다. 그래요. 이런 식으로까지 나왔다가 지금 이제 일이 커지니까 지금은 좀 한 발 정도는 물러나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어쨌든 이 집회에 참여하거나 연차 내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 금지 의무 위반으로 엄정 대응하겠다 했다가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시 국민의힘에서는 정치 투쟁을 교실로 옮겨온 단체들이다. 선생님은 스스로 노동자로 격화시킨 단체다. 이런 얘기 했는데 선생님도 노동자 아닙니까? 노동자가 격화인가요? 이거는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러면서 좀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교육부가 할 수밖에 없었던 게 양천초등학교에서도 네. 또 군산에서도 선생님들께서 또 극단적 선택을 한 게 그 사이에 있지 않았습니까? 네,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 양천구에 있는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양천구에 있는 초등학교랑 이제 군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도 교사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서희초 하나의 사건만이 아니라 이제 이 전국적인 사건으로 확대되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됐습니다. 이게 교사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업무의 과중함이나 학부모나 학생들로부터 겪는 스트레스가 이 평범한 수준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얼마나 심했으면 사실 그 양천구에 있는 교사도 38살인가 나이가 꽤 있으시고 상당히 경험이 많으신 분인데도 담이 맞고 난 다음에 더 이상 못 견디겠다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극단적 선택을 좀 했는데 이게 그냥 선생님 개인을 해결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으로? 그 양천구 같은 경우 그분이 14년 차였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연차가 적지도 않았고 뭐 앞서 서희초처럼 뭐 이게 단순히 뭐 어리거나 뭐 이렇게 치부할 그런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네. 근데 이분도 육아휴직을 갔다가 이제 복귀를 해서 이제 담임을 맡고 보니까 너무 그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연가랑 병가를 거의 뭐 한 달 이상씩 사용하면서 계속 쉬는 날을 늘려왔고 이제 숨진 당일도 질병휴직이 끝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그날 아니었으면 내일부터는 다시 가서 이제 아이들을 만나고 이제 그 업무에 복귀해야 되고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본인이 그 스트레스가 이제 더 극단적으로 왔던 거죠. 그날 이제 질병휴직이 끝나는 날이었다고 하던데. 네. 근데 문제는 선생님이 담임 맞고 나서 너무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사망하고 나서 그 학교에서는 학교 책임 아니다. 개인적인 문제다. 이렇게 지금 오히려 그렇죠. 입단속을 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너무 힘드네요. 게다가 9월 1일에도 또 전북 군산에 있는 동백대교에서 교사 한 분이 또 사망하셨죠.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분 같은 경우도 이제 평소에 업무 과다로 호소해 왔거든요. 이제 그분 지인들에 따르면 이제 다른 선배 교사들의 이제 갑질이라든지 뭐 아니면 뭐 괴롭힘 이런 게 또 존재했다. 또 이런 게 이제 업무 과다랑 연결되면서 뭐 이제 뭐 결제를 내도 그거를 반려시키고 계속 다시 해와. 그래요? 예, 뭐 이런 일들이 발생하고 뭐 그 결과적으로는 이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진 것 아니냐. 그런 게 나타나면서 지금 그 앞에 그 이 양천구 같은 경우나 이 군산 같은 경우 두 교사가 근무했던 학교에서 근조환, 꽃다발, 추모 메시지 같은 경우로 이제 동료 교사들이나 아니면 학생들이 지금 이제 추모하고 있거든요. 네. 이제 이러한 게 이제 평소 단순히 그냥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교사들 같은 경우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렇게 느끼면서 집단 행동에 나선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양천구에 있는 그 초등학교에서 계시다가 근무하시다가 돌아가신 그분은 이제 뭐 담임을 맡으면서 힘들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주된 얘기로 나왔었고 이번에 이 군산에서 돌아가신 분은 학교에서 업무도 과다하고 너무 괴롭힘을 당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람 사는 곳에서 벌어질 수 있는 모든 힘든 일이 다 여기서 벌어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런 걸 또 학교 내에서 좀 선생님들에 대한 그런 그 심리적인 도움이라든가 조력이라든가 이런 걸 제대로 못한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총체적으로 이제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선생님들에 대해서 존경심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고 그냥 하나의 기능인으로서 대우하면서 그분들에게 또 너무 요구하는 거 많고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 교육계에 계시는 그 교장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더 높으신 교육감이라든가 저 위에 계시는 분들이라든가
좀 시각을 좀 바꾸셔야 될 것 같고 좀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어려움을 같이 이해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부도 그냥 무조건적으로 그냥 찍어 누르기만 해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요. 자, 다시 한번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고요. 이런 일이 다시는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교사가 행복하고 아이들이 행복해야 우리나라 미래가 있다.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도 보겠습니다.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지금 논란이 끊이지가 않는데요. 예, 어떤 일입니까? 네, 이번에는 과거에 내린 이제 가정폭력범 감형 판결이 문제가 됐는데요.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아내를 밟아 숨지게 한 남편에 대해 살인 고의가 없었다며 항소심에서 감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폭력 사건의 특수성을 무시한 위험한 판결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아동 성폭행범을 젊다는 이유로 감형한 데 이어서 이번 가정폭력범 감형까지 이 후보자가 갖고 있는 가해자, 남성 중심의 그런 사고가 드러났다는 시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균용 후보자는 뭐 초반에는 뭐 엘리트다, 또 보수주의적인 시각을 가지면서도 뭐 상당히 똑똑하다, 괜찮다,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왔는데 이제 청문회를 앞두고 계속해서 나오는 얘기들이 그러한 성향 때문에 내린 판결이 계속 문제가 되고 있나 봅니다. 가정폭력을 일삼다가 아내를 밟아서 숨지게 한 남성에 대해서, 남편에 대해서 살인 고의가 없다면서 항소심에서 막 감형을 시켜주고 또 성폭행범을 젊은 나이인데 애도 살게 해줘야지 이러면서 좀 깎아주고 그랬다가 그 사람 또 나와가지고 또 나쁜 짓 하고 이랬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물론 저는 이제 변호사로서 제가 하는 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그 항소심에서 감형시킬 이유가 생기거나 뭔가 사정 변경이 생기거나 근데 무조건 그러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형을 감형해 주거나 이런 것 자체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타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가능한 얘기라는 건데 이제 이균용 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범위를 조금 넘어선 건 아니냐라는 그리고 또 가부장적인 그런 사고방식이 깊게 배워서 그런 판결 낸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심들이 좀 있다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이게 근데 이균용 후보자의 판결이 문제가 되는 게 뭐 아주 옛날 게 아니라 최근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네, 이게 불과 2020년 판결입니다. 당시 판결을 보면 서울고법 형사 7부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남편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형량을 징역 7년으로 줄였습니다. 1심은 살인 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후보자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이제 상해치사 혐의만 적용했습니다. 아, 살인이 아니군요. 그러니까 상해치사 고의가 없다 해가지고 3년이나 깎아줬다 이런 얘기군요. 어떤 사건이었는데 그러죠? 그러니까 당시 이 남편이 이제 집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아내의 복부를 이제 막 여러 차례 밟아가지고 복부 손상 등으로 이제 아내가 숨졌거든요. 네. 이게 당시 또 남편 지인이 법정에 나와서 평소 남편이 가정폭력하는 걸 알고 있어서 자기가 말리려고 전화를 했는데 남편이 이제 아내를 밟으면서 잠깐만 있어봐 이것 좀 죽여놓고 이렇게까지 말했다고 이제 법정에서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네. 근데도 이제 항소심 재판장이었던 이 후보자는 이 남편에 대해서 살해할 고의가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원심을 파기한 건데요. 아하. 이 후보자는 이에 대해서 이제 당시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전 이게 더 끔찍한데요. 당시 피해자가 견딜 수 있을 정도라고 착각하고 평소처럼 폭력을 행사한 것이다? 평소처럼? 그러니까 죽을 줄 모르고 나는 그냥 때리던 것처럼 때렸다. 그러니까 그 말이 더 끔찍한 거 아니에요? 사람을 그렇죠. 그렇게 밟으면서 평소에도 이렇게 이 정도 때렸으니 이 정도 맞고 괜찮겠지. 이렇게 판사가 말했다는 거잖아요. 와. 그러니까 오히려 그만큼 상습적으로 때렸으면은 그게 더 심한 죽음으로까지 이를 수 있다는 거를 인지를 했어야 된다는 그럼요. 시각인 거죠. 야, 이 사건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당연히 상고하지 않을 것이고 검찰도 상고하지 않았답니다. 야, 검찰이 태도가 전 더 이상한데요. 검찰이 이런 사건을 보고 그대로 확정하고 판결 이유를 들어보고도 그대로 내버려뒀다? 상식적으로 좀 납득이 가지 않는데 이게 바로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이 몰 이해를 드러내는 것이다. 게다가 피해자를 죽이지 않고 때리기만 하려고 했나 보다.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는 건데요. 이제 판결문에 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제 음주 문제를 제외하곤 피해자와 이제 남편의 이제 사이가 좋았다. 이게 뭐 아동학대를 했는데 평소에는 사이가 좋았다. 이게 성립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애초에.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가정폭력 사건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드러내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인사검증 포인트들이 몇 개 있네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지금 먼저 이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왔고요. 농지법 위반 의혹, 또 아들의 김앤장 인턴 특혜 의혹, 또 재산 축소 신고 의혹까지 지금 종합했을 때 이제 현재로서 야당에서는 그가 사법부 수장에 부적합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은 이제 6건의 논평을 냈는데요. 사법부의 수장이 되려는 인사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그리고 네. 처음엔 자진 처리를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이제 의혹이 너무 많아지니까 사퇴하라. 이렇게 이제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국회인지 사실 부각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장은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요. 임명동의안 표결에서 지금 민주당의 숫자가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임명하려면 이걸 거쳐야 되는데 그 단계에서 아마 떨어질 가능성이 좀 많이 있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대신 알려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백 시간인데요. 오늘은 박용준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가짜뉴스를 막는다면서 단 한 번의 가짜뉴스만 있어도 해당 언론사를 폐간시키겠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이게 과방위에서 일어났던 일이죠? 네, 어제 국회 과방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이를 두고서 이제 고민정 의원이 또 강하게 반발하면서 이동관 위원장이랑 양측이 설전을 오가다가 퇴장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보도한 김만배의 허위 인터뷰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 위원장은 이 인터뷰에 대해 중대범죄이자 국기문란, 가짜뉴스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다른 가짜뉴스 사례로 2002년 대선 당시 이회창 한나라당 후보의 병풍, 2007년 대선 때 BBK를 언급하면서 아니면 말고식 흑색선전으로 대선관을 엎으려는 기도는 단순히 언론의 문제가 아니고 반드시 근절시켜야 할 정치 문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뉴스타파의 허위 인터뷰에 대해서는 검찰은 2021년 9월 15일 보도됐던 9월 15일 이뤄졌던 신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의 요청으로 이른바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한 것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이 인터뷰는 윤석열 당시 후보가 검사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게 핵심인데요. 신 전 위원장은 해당 인터뷰 음성 파일을 뉴스타파에 넘겼고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일 보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짜뉴스라고 이제 이동관 위원장이 얘기하니까 이제 고민정 의원이 바로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BBK 주가 조작 사건이 어떻게 가짜뉴스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법원에서 17년을 선고받았는데 이게 가짜뉴스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는데요. 윤 대통령이 또 지난 선거 당시에 장모는 이런 한 푼도 받은 적 없다라고 하지 않았냐. 당시 팩트체크도 없이 보도한 언론사도 방통위가 다 조사하라. 이렇게 촉구했습니다. 이야, 이거 진짜 우선 제일 중요한 게 뉴스타파를 겨냥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현실적으로. 뉴스타파는 사실은 윤석열 총장이 당시에 검찰총장 할 때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청문회 당시에 윤석열 총장하고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하고 그다음에 이남석 변호사를 연결시켜 주면서 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터뜨렸던 그런 매체죠. 이 뉴스타파에서는 그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윤석열 대통령이나 혹은 뭐 다른 사람들 그 여야를 막론하고 뭐가 잘못됐고 뭐가 맞는지 팩트 체크를 계속 꾸준히 해왔었고요. 지난번에 김만배 씨 녹취록이 터졌을 때에도 그 김만배 씨 녹취록 관련된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 검증도 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그 세금 바로 세우기인가? 세금 바로 쓰기 이런 쪽하고 연결해가지고 실제 특활비 같은 것들을 어떻게 잘 쓰고 있는지 아닌지 이런 것도 다 제대로 이제 확인해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기울여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 뉴스타파에서 나오는 이 뉴스들이 사실은 상당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매우 기분 나쁘고 속상한 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뉴스타파가 용감하긴 하고 잘하긴 하는데 이거 과연 탄압을 받지 않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많았죠. 저도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이제 이렇게 탄압을 받기 시작하는군요. 이동관 씨가 방통위원장이 되자마자. 근데 여기서 핵심은 이거 아닙니까? 인터넷 매체 뉴스타파가 지난해 대선 3일 전에 김만배 씨가 부산저축은행 관련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사실 몸통이다라는 식의 인터뷰한 것을 이제 내보냈단 말이죠. 이거 가짜뉴스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이고. 그 다음에 그때 당시 노조위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얘기한 거 플러스, 커피를 타주더라. 내가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커피 한 잔 마시고 나왔다. 그래서 나는 해결됐다. 뭐 이런 뉴스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역시 가짜뉴스다. 괜히 지금 이 대통령을 엮어보려고 치사하게 나오는 거다. 이러면서 지금 공세를 아주 세게 나오고 있어요. 과연. 자, 그러면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려면 그게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이 됐습니까?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고요. 그렇죠. 진행 중이 그렇죠. 사안이고 이거를 뭐 앞서 있었던 뭐 병풍이라든지 그냥 BBK랑 그냥 무조건 같은 선상으로 연결시킬 수가 놓으면서 없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죠. 이게 가짜뉴스라고 하는 것이 확인이 됐느냐 말이에요. 확인이 안 됐는데 딱 일단 그 기사 제목이 가짜뉴스라고 그래요. 김만배 가짜뉴스,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렇게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때 했던 말은 거짓말인데 이거를 무분별하게 보도했다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말하는 사람이 거짓말 할 수는 있지만 문제는 그 사람이 그 말한 거는 있잖아요. 육성으로 그 말한 거는 조작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걸 보고서 가짜뉴스라고 할 수 있습니까? 인터뷰하는 사람이 A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말하는데 그거를 내보냈다고 해서 이 인터뷰하는 이 매체가 가짜뉴스를 내보낸 겁니까? 만약에 가짜라면 김만배가 거짓말한 거지. 근데 김만배가 거짓말한 게 아니라면 김만배가 말한 그 육성이 그대로 있으면 그건 그대로 내보내면 그 인터넷 매체가 왜 혼을 나야 되죠? 뭐가 문제였죠? 이게 지금 뭘 짚어야 되는지 뭐가 문제인지를 자꾸 사람들에게 헷갈리게 만드는 게 바로 이 정권, 특히 이동관 씨의 아주 주특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짜뉴스일 수가 있다. 저는 가짜인지 아닌지 모릅니다. 김만배 씨의 인터뷰가 저는 가짜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지만 김만배가 그렇게 말한 게 사실이라면 김만배 인터뷰, 가짜일 수 있는 인터뷰, 거짓말일 수 있는 김만배 인터뷰를 여과 없이 내보낸 뭐 뉴스타파 이렇게 말하면 또 내가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뭐 무조건 지금 정권에 안 좋은 말 하면 다 가짜뉴스를 해서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 이게 지금 언론의 입을 다 틀어막고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그래요? 이걸 가짜 뉴스라고 어떤 기준으로 재단할 거냐도 일단 문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런 식으로 설사 그게 한다 하더라도 그거에 응당하는 책임을 지어야 하면 되는 거지 폐간을 한다는 거는 좀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지 않나. 그래서 원래 정말 그렇게 하고 싶었으면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그 언론과 관련된 법 개정하자 그랬었잖아요. 언론법. 그게 바로 이렇게 한두 개 가짜뉴스 만들면은 5억까지 뭐 변상해주는 그 제도였었잖아요. 그거를 그때 안 한 쪽이 여기에요, 국민의힘.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근데 인정해가지고 뭡니까 도대체가? 자, 검찰은 일단 김만배 씨 말 자체를 거짓말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 2021년 9월 15일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김만배 씨 요청으로 인터뷰를 진행을 했는데 그 대가로 김 씨로부터 1억 6,500만 원을 수수했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김 씨가 왜 대통령 그 당시 실세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욕을 박아주려 하면서 거짓말을 하고 돈까지 줍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해당 인터뷰에서 김 씨는 이런 말했죠. 윤석열 대통령이 대검 중수 이과장이던 시절에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알선 브로커라는 의혹을 받았던 조우영 씨 수사를 무마해줬다. 그 얘기가 넘어갔어요? 근데 그렇게 그 얘기를 해서 뉴스타파를 넘기는 그 과정에서 1억 5천만 원에 1억 6,500만 원이 넘어갔다는 거예요? 이건 아마 내가 보기엔 부가세에 1,500만 원 붙여가지고 1억 6,500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과연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였는지. 그 당시에 김만배 씨가 줄을 탔어야죠. 오히려 타려면 이쪽이 될지 저쪽이 될지 모르잖아요. 대선에서. 그리고 그 당시 여론에서는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 훨씬 유리하다는 얘기가 훨씬 나왔단 말이에요. 김만배 씨가 왜 1억 6,500만 원이나 이 사람한테 돈을 주면서 그런 말을 하겠습니까? 본인들에게 어떤 결과가 올지도 뻔히 아는데 만약에 그게 잘못됐다면 나는 그건 좀 아니라고 보는데. 자, 구미정 의원이 아니 그렇다면은 뭐 기존에 했던 모든 것들이 다 가짜뉴스라고 주장하는 거냐. 뭐 이런 얘기에서 싸웠습니다. 그래서 고민정 의원하고 이동관 위원장이 호칭 문제를 두고 또 막 서로 싸우고 그랬어요. 이동관 씨 그러면 안 됩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께서 아유, 이게 진짜 본질은 어디 가고 이상한 거 가지고 싸웠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자,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 계속해서 KBS, MBC 전부 다 민노총 소속이라고 화내는 거죠? 이거를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지원 사격을 나섰는데요. 이제 네. 윤영찬 의원이
편파, 노영방송 등 정치적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방통위원장은 정치인이 아니라 이제는 행정기관의 장관급 장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위원장이 하는 얘기가 KBS는 50%, MBC는 80%가 민주노총 소속이고 게이트 키핑 없이 자기네 마음대로 방송하는데 이게 노영방송이지 뭐냐 이게. 그리고 실질적 진실을 얘기한 걸 자기는 정치적 언어를 사용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양측의 공방이 계속되니까 이제 커지니까 민주당 의원들이 화내다가 결국에 회의장을 퇴장했습니다. 제가 어저께 아침에 국회를 갔어요. 국회를 갔더니 9시 반부터 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앞에서 이렇게 딱 단식 농성하고 있는 그 장소에서 최고위원 회의가 열리더라고요. 기자들이 쫙 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박강원 원내대표 얘기하고, 그다음에 고민정 의원하고 장경태 의원은 먼저 얘기하고, 그리고 뭐 서영교 의원이라든가 박찬대 의원이라든가 정청래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제 송갑석 의원까지 전부 다 발언들을 하시고, 맨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발언을 했는데, 그 중간에 이제 고민정 의원은 과방위 때문에 갔어요, 먼저. 그 가서 아마 이동관 위원장이랑 바로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이제 설전을 벌였던 것 같아요. 근데 어저께 민주당 대표 5일째 단식하니까는 완전히 온몸이 다 이제 망가지는 그런 수준이었는데, 그분 입장에서도 현실적으로 말을 못 하더라고요. 너무 기운도 없고. 그리고 악수를 못 해요. 악수를 하려고 손을 닿잖아요. 손끝이 닿으면 아프대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었는데도 꿋꿋하게 이제 민주당 사람들은 그 서희초 선생님들 집회하는 거 격려해주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무도하게 정권이 너무 심하다 이런 말 하면서 좀 우리 말 좀 들어줘라 이제 이런 얘기가 계속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동관 위원장 들어오고 난 다음에는 이제 여당은 더 야당하고 협치 안 하겠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더 자기네 마음대로 하겠다는 걸 보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좀 많이 걱정이 됐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한다고 저 사람들이 꿈쩍할 게 아닌데 저러다 몸이 상하면 큰일 나니까. 어쨌든 그런 좀 안 좋은 상황이었는데 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이고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홍범도 얘기를 또 필두로 해서 그 전부터 조금 나왔습니다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페이스북에 한마디씩 하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또 대통령실에서 뭐라 하죠. 이 얘기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을 철거하는 문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계속 소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문 전 대통령을 향해 나서지 말라고까지 발언하면서 직접적인 저격을 했습니다. 네. 전 정권이나 현 정권의 갈등은 집권 2년차까지 계속되면서 내년 총선도 전현직 대통령의 대리전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냐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너무 심해요. 일단 대통령이나 여당에서는 정부에서는 뭐든지 전 정권 문재인 정부 탓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전 정권씨를 찾아 헤매고 있잖아요. 엄마 찾아 산말리처럼. 근데 나타나질 않았는데 이제 전 정권씨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왔다고 뭐라 그러는 거야. 그동안에 찾더니만 아니 우리가 이렇게 찾았는데 왜 지금 나타나니? 이 얘기 지금 하는 거예요. 왜 나오냐? 왜 나오냐? 너 저기 숨어 있어야 되는데. 전 정권 찾더니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어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사실 그동안에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서 이렇게 너무 검찰권을 가지고 막 휘두르는 이 정권에 대해서 한마디 해줘야 되는데 나라의 어르신으로서 너무 심합니다.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래도 SNS에 이제 한두 가지씩 올리니까 도저히 못 참고 나왔나 보다. 그랬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들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얘기 한번 했었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인가요? 야. 조용히 있게 만들어줘야지 조용히 있지. 이런 얘기도 하고 막 싸우기도 했었었는데. 자, 그 이후에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SNS를 했어요. 왜? 홍범도 장군 때문에. 이거 도저히 못 참겠다 이거겠죠? 뭐라고 한 겁니까? 문 전 대통령은 지난 3일 페이스북에서 이 정도로 논란이 커졌으면 대통령실이 나서서 논란을 정리하는 것이 옳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 불가피했던 소련과 협력을 이유로 독립전쟁 위협을 폄훼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를 남루하고 편협한 나라로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방부가 홍범도 장군의 1927년 소련 공산당 가입 전력을 흉상 철거 주된 이유로 든 점을 비판했습니다. 근데 지난달 27일에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숙고해 주길 바란다고 촉구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시절 육군사관학교에 흉상이 세워졌고 카자흐스탄에 있던 유해가 고국당을 밟아 현충원에 봉환됐습니다. 그만큼 외부 활동을 자제했던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는 해석입니다. 그렇죠. 사실은 이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모셔오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정말 역사적으로 너무 기쁘게도 문재인 대통령이 있을 때 모셔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에 사실은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이번에 호적도 만들어주고 다 해준 거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렇게 나서는 건 정말 내가 봤을 때 너무 심해요. 이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모욕을 주려고 그럼 모셔온 거냐? 그렇잖아요.
지금 모셔와놓고 공산주의 활동했다고 네가 지금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을 지금 공격하는 거냐 이거잖아요. 그러려면 왜 모셔와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 1920년대 공산당의 이념은 지금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 공산당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나쁜 사람들이지. 공산당이 자기네 그 독재 세대를 강구하기 위해서 그럴듯한 이념을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는 것 뿐이지, 지금 누가 공산당을 추종하고 있어요. 사회주의 그 사상 자체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사상을 잘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의 능력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하는 것 뿐이지. 그렇지만 1920년대의 공산주의는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를 해방시키기 위한 공산주의로서의 일을 열심히 했었던 거, 역할을 했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 우리를 누가 해방시켜줬어요? 물론 미국이 와가지고 핵 떨어뜨렸지만은 그때 연합군으로 다 들어왔었던 거예요. 근데 그때 가가지고 도움을 청했다고. 우리가 어디다 도움 청합니까? 그렇게 도움 청했다고. 공산주의 활동했다고? 이제 와서 갑자기? 그러려면 뭐 하려고 그분을 그렇게 모셔와요? 아주 창피 주려고 모셔와요? 정말 지하에서 그분들이 아주 너무 어이가 없어서 그냥 발딱 일어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그 후손들은 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보는데. 어쨌든 대통령실에서 지금 서로 간에 얘기가 지금 많이 있습니다. 나는 이런 거는 좀 옳지 않다고 보는데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부탁도 좀 뒤로 물러서실까요? 그러니까 어제 대통령실에서 좀 직접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전직 대통령이 지나치게 나서는 것이 문제. 그리고 이 문제는 대통령실이 나서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왜 문 전 대통령이 자기 보고 뭐라 하냐 이렇게 나서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좀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했는데요. 이게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현 정부를 겨냥한 메시지가 최근 부쩍 늘고 있거든요. 그렇죠. 한 3번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네. 이제 그 잼버리 때, 그리고 또 이제 오염수 방류 때, 그리고 이번에 2번 해가지고 한 달 새에 모두 4번 이루어졌습니다. 예. 근데 또 이게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이 좀 예전보다 낮게 나타나면서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는 상황에 맞물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그래서 현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도 지금 자기를 중심으로 선거를 치르겠다 이런 구도로 나오니까 그럼 내년 총선이 윤석열 대 문재인 구도로 치러지는 거냐 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어떤 분이 문재인 대통령은 왜 이재명 대표 단식에 아무 말도 안 하냐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알기로는 전화한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고생하신다고. 자, 어쨌든 앞으로 좀 제발 좀 안 싸우고 좀 한 몸 한 목소리로 좀 다 갔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박용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저희들이 엄선해서 뉴스를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팩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와, 저 어저께 국회 난리 났었습니다. 네. 초등학생 반창에 네, 모여도 성공 이 정도 아닐 거라고 우리 또 김진표 의장이 하기도 했지만 더 중요한 게 있었죠.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탄핵 발언이 있었는데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 대정문 질문이 어제 있었는데요. 이날 김진표 국회의장이 평소보다 긴 모두 발언을 하면서 예의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10분 만에 유명무실해지면서 고성이 오갔는데요. 바로 더불어민주당 30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최상병 사망 사건 수사 개입 의혹과 함께 탄핵 주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먼저 영상 좀 보고 더 이야기 네.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경찰의 수사를 지켜보시고 그러한 수사가 부족하다면 본 의원이 볼 때 또 추가적인 이 조치를 하실 수 사건은 있으리라 대통령이 법 위반을 한 것이고 직권 남용한 게 분명하다고 봅니다. 저는 의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본인이 주어진 아니라고 권한하에서 총리는 합법적으로 했다고 주장하지만 하는데 아니라고 총리는 주장하지만 많은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증거가 넘치고 넘칩니다. 그래서 직권 남용이 분명하고 대통령이 법 위반한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법 위반하면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많은 국민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탄핵 갈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네, 사실 서른 의원은 그동안에 민주당 내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계속 많이 했고,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또 내부적으로 당원들로부터 여러 가지 얘기도 많이 들은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제가 항상 그런 분들 볼 때마다 왜 바깥에다가 안 싸우고 내부적으로만 그러나 그랬거든요. 근데 어제는 국회에 가셔가지고 법 위반이 명백하고 직권남용이고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세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네. 자,
이런 상황이 되고 나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지금 민주당, 국민의힘, 한덕수 총리 정말 다들 어제 시끌시끌 했었었는데요. 네. 조금 더 영상 속 상황을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요. 네. 서른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한민국 장관이 결재할 사안을 뒤집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물었고 곧이어 이걸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밖에 없다라고 본다면서 자답을 했습니다. 이후 탄핵이 언급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즉각 사퇴하라, 가짜뉴스 발언을 취소하라 이러면서 고성이 오간 것인데요. 네. 어제는 이거 말고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오염수 방류에 관한 정부 태도도 문제 삼았습니다. 서른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다수 의원들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위협적인 일본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동조한 것이 윤석열 정권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한 총리는 과학적으로 처리된 방류를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또 내면서 좀 강하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서 한 총리는 이거는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 이렇게 말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오염수 대신 처리수라는 표현을 써서 이제 조금 논란이 됐었는데요. 김두관 의원이 지난 몇 개월간 일본의 오염수 처리 문제를 두고 정부가 보여준 일련의 과정과 행동에 대해 매우 심각한 우려를 하고 있다. 국가의 해양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을 옹호해야 할 정부가 맞는지 철저히 일본 내각과 도쿄 전략의 자료를 인용하고 또 옹호했다라고 지적했더니 한 총리가 어제 수산시장에 가봤는데 장사하는 분들이 간곡히 말하기를 근거 없는 정치권에서 이제 가짜 뉴스를 좀 배포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면서 반박을 했고요. 또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처리수라고 말을 해서 일본의 입장을 동조하는 태도를 좀 보였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부의 태도는 똑같군요. 사실 민주당에서 어제 그러지 않았습니까? 아니 국민들이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김한정 의원이 그랬던가요? 그걸 가지고 가짜뉴스라고 치부하고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랬더니 아니 왜 근거 없는 2008년도 광우병 괴담과 마찬가지 행동을 하느냐 이랬단 말이죠. 그렇지만 사실 그 당시에 광우병이 괴담이 아니라 진짜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그 이후에 그 보도했던 MBC나 이런 데 전부 다 무죄 나왔고 사실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 수입산 쇠고기의 연령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좀 지금까지 괜찮다 이렇게 얘기 나온 거 아니었어요? 네, 그렇죠. 3개월 동안 그 국민들이 촛불 집회를 통해서 촛불하면서. 그런 것들을 바꿔냈죠. 또 어제 그 한 총리가 이렇게 말을 해서 최강욱 의원이 그럼 처리수와 오염수가 어떻게 다르냐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내용 의미 확인을 한번 하는 그런 질의도 있었습니다. 제대로 대답 못 하셨잖아요. 네, 그동안 뭐 비슷한 입장을 견지했던 네.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한 것이었고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김진표 의장이 예의 있는 질문과 대답 태도를 또 강조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견해가 나온다고 해서 고성으로 제발 국민의 듣는 것을 방해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초등학교 반상에 가도 이렇게 시끄럽진 않다라고 말했는데 다시 또 두 번째 발언자로 이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가 보도한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만배 씨의 인터뷰를 거론하면서 또다시 고성이 오갔는데요. 권 의원의 발언을 좀 보면 민주당이 행한 선거 공작이 처음이 아니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또 15대 16대 대선에서 선전성동을 일삼았던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이 지금 민주당 의석에 앉아있다라고 주장을 해서 또 민주당석에서도 고성이 오갔습니다. 15대와 16대 대선에서 선동을 일삼았던 가짜뉴스 전문 국회의원 누굽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 김만배 씨가 뭐 내 말 한마디면은 뭐 윤석열 대통령 뭐 죽어 뭐 이런 얘기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조우영 씨 관련해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다 해결해 줬어. 뭐 커피 타줬어. 뭐 이러면서 그 당시 이제 문제가 될 만한 인터뷰를 그때 당시에 이제 했었다는 거예요. 뉴스타파에 있었던 그 신학림 씨가. 네. 근데 이제 문제는 또 신학림 씨가 김만배 씨하고 동거래가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또 그걸 또 희석시키려고 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요. 결과적으로 어제는 정말 완전 아수라장이었군요. 네. 네. 자, 이 김만배 씨 인터뷰에 대해서 지금 이동관 씨가 등장한 이후에, 이동관 위원장이 등장한 이후에, 물론 이동관 씨는 자기를 국무위원이라고 칭했습니다만 방통위원장은 국무위원이 아닙니다. 어쨌든 이동관 위원장이 나타난 이후에 갑자기 김만배의 대선 뉴스, 그러니까 대선 전 3일 전에 나왔던 인터뷰가 가짜라는 얘기 나오면서 지금 이것저것 계속해서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어떤 상황입니까? 네, 아까에 이어서 두 번째 이슈 뉴스는요,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대통령실이 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대장동 비리의 몸통은 윤석열이란 취지의 허위 인터뷰를 한 혐의를 받는 신학림 전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 등에 대해 대장동 사건 몸통을 이재명에서 윤석열로 바꾸려고 한 정치 공작적 행태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발언은 대통령실의 공식 브리핑이나 백브리핑이 아닌 이명박 정부 때부터 시작된 익명의 그런 고위 관계자 발언으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좀 의아해하고 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네, 지금 게다가 김만배 씨가 사실은 이제 구속 만기가 돼서 풀려 나와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또 이제 이 얘기를 들먹이면서 김만배 씨 나오면 안 됩니다라고 지금 검찰이 또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김만배 씨 목소리로 그 당시에 인터뷰가 됐던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김만배 씨가 거짓말을 했느냐,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느냐 이런 얘기일 텐데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 확인이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 당시에 이 뉴스를 인용 보도한 매체들이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 전부 다 지금 다 가짜 뉴스를 막 무분별하게 퍼뜨린 그런 언론이다라는 얘기가 밖에 안 되는데 과연 이게 맞는 것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는 최대 정치 공작이라고 하면서 지금 거짓말을 완전히 지금 확신을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어제 성명을 조금 더 보면요. 대장동 주범과 언노련 위원장이 합작한 희대 대선 정치공작 사건 이렇게 규정을 했고요. 네. 정치공작과 가짜뉴스는 국민의 민심을 왜곡하고 선거제도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민주주의의 최대 위협 요인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입니다. 또 김대엽 정치공작, 기양건설 로비 가짜 폭로 등의 계보를 잇는 2022년 대선의 최대 정치 공작 사건이라고도 했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검찰이 이제 김만배 씨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수사하면서 지난 21년 9월 15일 날 신학림 전 민주노총 전국 언론노조 위원장과 만나 윤석열이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때 조 씨를 만나 사건을 무마했다는 내용의 허위 인터뷰를 했으며 그 대가로 신 전 위원장에게 억대 금품을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신 전 위원장은 자신의 책을 비싼 값에 샀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 책을 어쨌든 책 한 권이 거의 5천만 원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금품에 논란이 된다고도 하는데 이거는 조금 더 조사를 해보고 해야 될 사안인데 대통령실에서 개입을 해서 이렇게 좀 이야기하는 것들은 좀 의아함을 좀 자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둘 간의 돈거래가 있었던 거는 한겨레 뉴스타파도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돈거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과 별개로 실제 김만배 씨가 그런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냐 이제 이것만 따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이제 돈 얘기를 하면서 무슨 대가를 주고 거짓말 인터뷰한 것처럼 얘기하는데 뉴스타파에서 1억 5천만 원이나 그 김만배 씨한테 받으면서 그런 걸 할 이유가 없고 김만배 씨 입장에서도 본인이 1억 5천만 원을 줘가면서 거짓말을 퍼뜨려달라고 사실 할 이유가 없는 거잖아요. 김만배 씨가 뭐 민주당하고 연결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왜 갑자기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지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대통령의 대장동 연루설을 좀 지우고 싶은 그런 마음과 뉴스타파가 계속해서 지금 본인들에게 혹은 대통령에게 좋지 않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뉴스를 자꾸 내니까 뉴스타파를 좀 혼내주고 싶은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것으로 좀 보이는데요. 근데 네. 일단 지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이제 그날 같은 대통령실의 입장과 같은 맥을 하는 회의를 했는데요. 뉴스타파의 보도를 인용한 방송사들에 대한 민원이 60여 건이 접수됐고 이 민원을 긴급 심의 안건으로 상정한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뉴스타파는 온라인 매체로 또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이 되기 때문에 네. 문제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방심위에서. 그래서 그런 제재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인용 보도한 언론들을 우회적으로 그런 제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이러다가 이제 유튜브 온라인 매체에 대한 제재할 수 있는 또 근거도 시행령 같은 거를 또 만들겠죠? 만들 수도 있을 거라는 좀 생각도 드는데요. 이야, 그럼 어떡합니까? 일단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정확한 사실 보도를 하기 위해서 저희도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상 인용 보도라는 것은 많은 기자들이 하는 것인데 그렇죠. 인용 보도를 보고서 저희도 기본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지만 녹취록이라는 것은 좀 사실관계 파악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작정하고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또 확인을 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라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조금 아니 지켜봐야 될 근데 것 같습니다. 그때 나온 거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였어요. 네. 뭐 다른 덧붙인 것도 없었어요. 김만배 씨 육성으로 그 말이 나갔고 그 말이 사실인지 아닌지는
검찰이 밝혀야죠. 예. 그러면 실제 언론이 촌각을 다투는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하는 대장동 핵심의 인물이 그렇게 말했다는 걸 보도하는 것이 어떻게 해서 제재 대상이 되고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가요. 정말 그렇다면 김만배 씨가 혼이 나야 되죠. 김만배 씨가 처벌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면 그 말을 보도한 매체가 아니라 김만배 씨를 수사해서 왜 거짓말했냐, 허위사실 유포다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원칙적으로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뉴스타파 어제 그 얘기 분명히 했죠. 부당한 이런 정치적인 압력에 대해서 우리가 부단히 맞서서 싸워나가겠다. 이런 취지로 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꾸 누르면 누른다고 되는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이준야 기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알려드리는 그런 뉴스 시간이죠.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한 뉴스마트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볼 텐데요. 드디어 문재인 전 대통령 전선에 나섰습니다. 그동안은 소극적으로 했는데 대통령실에서 야, 전 대통령이 왜 나서냐 이러니까 화가 났어요. 화도 나고 특히 박민식 보훈부 장관이 백선엽을 옹호하려다가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또 모욕을 하는 일이 벌어졌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네, 어제도 국회는 또 시끄러웠는데요. 어제 정무위원회 전체 회의부터 소식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민식 국가보훈부 장관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행위 여부를 묻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을 거론해 거센 반발을 불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박 장관을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기로 했고요. 먼저 해당 영상을 좀 보고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제가 묻겠습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나이가 거의 똑같습니다. 1920년생.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개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개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그 만주 군관학교 소위는 그럼 친일파입니까? 어떤 그 근거로 그렇게 한쪽은 친일파가 되어야 되고 한쪽은 친일파가 안 되어야 됩니까?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성재 의원이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을 제기를 하니까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사실 백선엽 장군의 친일 논란은 고 백선엽 장군이 스스로 회고록에 책에 썼어요. 네. 맞다, 나 그때 친일 활동 했다. 그리고 우리 독립군을 내가 색출해서 죽이고 했다, 잡아갔다. 네. 본인이 인정한 거 아니었어요? 근데 이거를 왜 자꾸 부인하려고 그러죠? 네, 일단 뭐 말씀을 하셔서 좀 언급을 하자면요. 네, 네. 백선엽 씨가 일본에서 펴낸 자서전인데요. 대게릴라전 아메리카는 왜 졌는가 이거를 좀 살펴보면요. 우리들이 추격했던 게릴라 중에는 많은 조선인이 섞여 있었다. 그렇죠. 우리가 전력을 다해 토벌했기 때문에 한국의 독립이 늦어졌던 것도 아닐 것이고 우리가 배반하고 오히려 게릴라가 되어 싸웠다고 해서 독립이 빨라졌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은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아도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회고록에 적혀 있는데요.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하지만 이제 박 장관은 계속해서 백선엽 씨를 파고 팔수록 친일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서 좀 논란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까지 이야기를 거론해서 이제 어제 야당 소속인 백혜련 정무위원장이 장관님 너무 오버하시는 것 같다라면서 이제 박 장관의 말을 끊었습니다. 이후에 박재우 민주당 의원도 일제시대 태어나 나는 조선인이다 생각하고 독립운동을 한 사람이 있고 일본인이라 생각한 사람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일제시대 독립군을 때려잡는 만주군으로 간 사람이 비교가 되냐. 비교할 걸 비교하라.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강원희님께서 또 슈퍼챗 보내주시면서 우리에게 힘을 실어주셨는데 백선엽 장군에 대해서는 공과 과가 분명합니다. 그분은 6.25 때 또 우리 그 국군을 통솔하면서 여러 가지 또 공을 세웠지만 이 시기에는 일제시대 이 시기에는 만주군 소위로서 우리나라 조선인을 상대로 총칼을 휘둘렀던 사람이고 독립운동했던 우리 백성들을 우리 혈족들을 잡아다가 일본에 넘겨주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한 사람의 행위가 하나부터 열까지 100이라면 그 100을 다 좋을 수는 없고 그중에 50은 좋고 50은 안 좋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서 어떤 걸 더 좋게 평가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지만 어쨌든 백선엽 장군은 그래서 공과가가 있다고 다 일반적으로 얘기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있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없다고 말을 해버리면서 이 사람은 순백의 우리 국군을 위해서 열심히 뛴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얘기가 지금 되고 있는 건데 그거를 또 비교한답시고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부친이 농업 개정했던 것을 지금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알고 봤더니 그 타임도 아니었다 그러고 네, 일제시대가 아니었습니다. 해방이 된 다음이라는 거잖아요. 네. 어제 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서 문 전 대통령의 부친이 흥남시청 농업 개장으로 하신 것은 맞지만 일제 치하 때가 아니라 해방 후에 미군정 때의 일이라면서 이제 설명을 했고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책에 운명에도 상세히 나와 있는 만큼 박 장관이 모르고 이런 주장을 했을 리가 없다는 점에서 박 장관의 발언은 고인에 대한 악의적인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또 어제 좀 더 다른 소식을 좀 더 전하면요. 대정부 질문 이틀째에 오염수 또 홍범도 장군에 대한 도돌이표 공방이 계속됐는데요. 그 중에서도 어제는 또 김영호 장관이 이제 첫날에 제가 이제 어제는 또 말씀을 드리지 못했는데 대정부 질문 첫날에도 문제가 됐던 발언을 했는데 어제는 이제 전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을 뒤집는 발언을 했는데요. 또 첫날에는 국민 5천만 명이 모두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켰고 네. 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어제 헌법의 기본 원리라고 할 국민의 주권을 부정한 김영호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김영호 장관도 진짜 황당무계해서 우리가 어제 사실 다른 패널하고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극우 유튜버 같은 거 많이 하시더니 장관까지 되시고 옳지 않다. 근데 이번엔 장관 된 것도 좋은데 뭡니까? 5천만 국민이 모두 주권을 행사하면 나라가 난리가 날 거라고? 아니 대한민국 헌법에 나와 있잖아요. 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럼 그 주권을 국민이 행사해야 되는 거죠. 행사를 하지 말라고요? 그게 바로 공산주의 전체주의 그런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인지를 알고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래서 통일부 장관이 도대체 뭘 알고 말하는 건지 모르고 말하는 건지 잘못 말했으면 잘못 말했다고 솔직히 인정을 하든지 아니 그럼 우리가 주권 행사하지 말라는 말입니까? 우리 주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 이 사람 말에 따르면 그냥 윤석열 대통령 한 명에게만 있습니까? 그 얘기잖아요. 말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매우 부적절하고 내가 보기엔 이렇게 말하는 거는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입니다. 대통령에게 누가 되는 일. 자, 그 얘기도 있지만 어제도 중요한 건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참전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지난번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현안에 대해서 홍범도 장관 얘기도 하고 말을 닫고 했는데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는 거죠. 박민식 장관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붙이면서 서로 비교를 해가지고 사실관계도 틀리게 하니까 근데 부친에 대한 명예훼손이다. 사자 명예훼손이다. 이 얘기고요. 사자 명예훼손은 살아생전의 명예훼손을 당한 사람하고 다르게 가족만이 할 수 있습니다. 가족만이 고소를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게 허위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명예를 훼손했을 때만 가능합니다. 만약에 사실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한 명예를 훼손했다. 그거는 사자 명예훼손에 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 법조인 출신 아닙니까? 네. 이건 허위 사실이다. 이렇게 지금 명백히 밝힌 거죠. 그리고 백선엽 장군은 솔직히 말해가지고 공과 가가 있다고 내가 그냥 중립적으로 말했지만 공이 진짜 공인지에 대해서도 의문들이 많잖아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거는 지금 자꾸 나라가 이제 어지러워지고 정신이 없는데 이 국무위원들이라고 하는 장관들이 역사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막 갖다 붙이는 거 이거 매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대정부 질문 이틀째도 그랬고 오염수 홍범도 김영호 장관 무정부 발언 종전 이런 거 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검찰 뉴스타파가 허위 인터뷰를 했다. 김만배로부터 돈을 받고 뭐 이게 이제 요점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법원에 이런 놈은 풀어주면 안 됩니다라고 해가지고 어제 영장실질심사를 다시 하라고 했어요. 법원에서 무슨 소리예요. 이 사람 이제 풀어줘도 됩니다 했어요. 압수수색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나온 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다 좀 네. 창피하게 됐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네, 대장동 사건 관련 허위 인터뷰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어제 화천대유 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총 3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지난 1일에 신학님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한 후 나흘 만에 어제 신학님위원회한테 이제 검찰에서 출석 통보를 했고 어제는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인데요. 오늘 그러니까 모두 일주일 사이에 일사천리로 수사가 진행된 상황입니다. 여당에서는 이 사건을 민주당을 향한 공세로 나서는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가 사실은 이 정권에서는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처음에 청문회 할 때, 총장 되려고 청문회 할 때, 이 윤우진 씨 세무서장과 이남석 변호사 연결시켜준 거 이런 것도 연결해서 했었다고 알려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거를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픈 그런 비판을 좀 했었었죠. 그래도 그때까지는 아직은 이제 겸허하게 그냥 넘어가고 그랬었는데, 이제는 더 이상 뉴스타파를 가만두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네. 예, 특히 이제 김만배 씨가 얘기한 게 부산저축은행 사건 할 때 박영수 특검과 이 대통령 사이에 그런 특수관계, 이것 때문에 조우영이라고 하는 사람을 봐줬냐 안 봐줬냐, 또 이 이후에 대장동까지 연결돼서 둘이 연결된 게 있냐 없냐, 이제 이거잖아요. 네. 그런 것과 관련된 내용을 말한 것은 전부 다 가짜라고 일단 규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그게 가짜인지 아닌지 확인됐어요? 뭐 딱히 확인된 거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수사가 뭐 진행 중인 것도 있으니까요. 일단 좀 더 이제 국회 소식을 좀 더 전해드리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어제 검찰의 압수수색을 두고서 대선 조작이나 선거 조작 전문 조직들이 이 땅에서 반드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면서 그 배후에 민주당이 있는지 철저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고요. 윤재욱 원내대표도 상식적으로 민주당의 연루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사실상 뭐 민주당에서 돈을 주고 받거나 뭐 이런 것들 정황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민주당이 배후에 있다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뉴스타파는 오늘 오후 5시에 이번 사태 한가운데 있는 일명 김만배 육성 녹음 파일 원본 전체인 72분 분량의 내용을 편집 없이 공개한다고 밝혀서 또 많은 사람들의 또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러면서 뉴스타파 측은 검찰, 대통령실, 정부, 여당, 보수 언론 등에서 일제히 제기하고 있는 주장에 철저히 반박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제 김만배 씨가 신앙님이라고 하는 그 뉴스타파의 자문위원인가요? 그 위원에게 책 3권을 팔았다는, 으로부터 책 3권을 샀다는 거예요. 네. 1억 5천만 원을 주고, 그리고 이제 1,500만 원을 부가세인가 해서 1억 6,500만 원이 줬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무슨 책 3권에 1억 6,500을 주니, 이거 너 인터뷰 가짜로 해달라고 그랬으니까 그 대가를 준 거 아니니, 이제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신학님 측에서는 무슨 소리냐, 이건 판권을 판 거다. 책 한 권을 판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그 책이라고 하는 건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상당히 중요한 이 혼맥 관계도와 관련된 대한민국의 지형을 흔들어버릴 수 있는 그런, 내가 정말 심혈을 기울여 만든 책이었다, 요 얘기였었어요. 그렇지만 이제 한겨레 이 뉴스타파에서는 일단 그렇게 돈이 오고 간 것 자체는 오해를 품을 수 있기 때문에 미안하다. 다만 그것과 별개로 우린 가짜뉴스를 인터뷰하지 않았다, 이제 이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가짜뉴스 했던 사람들이 KBS, MBC, JTBC였단 말이에요. JTBC는 자기네가 또 독자적으로 취재해서 했어요. 봉지욱 기자가 그 당시 있을 때. 네. 근데 그 봉지욱 기자가 했던 것에 대해서 다 맞다고 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어제 서둘러서 사과를 하더라고요. 그거 알아요? 어떻게 됐어요? 사과한 거? 사과한 내용은 저는 뉴스를 통해서만 그냥 봤고요. 네, 일단은 어제 김만배 씨가 석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오후 법원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범죄 수식 은닉 혐의로 구속된 김만배 씨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을 했고요. 김 씨는 오늘 자정에 구속기간 만료로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출소 후에 취재진을 향해서 많은 분들께 우려와 심려를 끼쳐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신학님 씨와 인터뷰 대가로 의심되는 1억 6,500만 원의 책 매입도 그 정도 가치가 있어서 산 것이고, 인터뷰에서 제기한 윤석열 대통령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 윤 대통령이 대검 중수과장으로서 그런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고 생각했다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JTBC에서는요, 오늘, 그, 국민의힘의 그 미디어 정책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명칭은 정확하지 않은데, 어쨌든 이제 가짜뉴스 같은 걸 내보내는 언론을 이제 좌시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 단체에서, 그 위원회에서 KBS, 뉴스타파, MBC, JTBC 이런 언론 매체들을 고발한다고 어제 발표를 했죠. 그러니까 JTBC가 딱 서둘러서 그때 발표할 때, 그러니까 그때 보도를 할 때 있었던 사람은 봉지욱이다. 봉지욱은 뉴스타파로 가버렸다. 우리 회사에 있다가 봉지욱은 그 당시에 인터뷰를 하면서 혹은 취재를 하면서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조우영이라는 사람한테 커피 타준 사람이 윤석열 검사가 아니라 박모 검사라는 걸 알면서도 그 부분은 빼고 마치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고 자기네끼리 그냥 봐준 것처럼 그렇게 보도를 했다.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이제 어제 기사를 낸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중수 이과장인데 이과장이 직접 나와서 커피 타주는 거 봤냐. 그 사람은 직접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주인 검사로서 직접 수사하는 그 검사가 박 검사인데 그 사람한테 시켜서 한 거니까 그 말이 그 말이다. 이제 이렇게 서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그렇게 정광석 것처럼 빠르게 자기네들이 보도했던 것에 대해서 이제 아니라고 잘못했다고 말을 하고 이게 언론으로서 할 짓이냐 이제 이런 얘기도 나왔고 봉지우가 뉴스타파 갔다고 이제 봉지우한테 모든 걸 떠넘기냐 이제 이런 얘기 나온 거죠. 그러니까 뉴스타파에서 한번 보자. 우리가 정말로 가짜뉴스 했는지 내가 72분짜리 분량 전부 다 보여주겠다. 오늘 그 얘기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오늘 될지 안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육성은 사실은 대선 하기 전에 또 나왔어요. 이준석 3개월짜리. 네. 그리고 이 강승규 수석인가 신민사회 수석이 MBC 앞에서 시위하고 니네 좀 무사하게 그러라 이렇게 말한 것도 나오고 지금 언론을 탄압하고 장악하려고 하는 시도가 되게 많았었고 대통령 목소리로 또 당시에 제1야당의 대표였죠. 그 대표를 내쫓아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간 게 많았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이런 얘기가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 상황에서 김만배 씨 가짜뉴스를 만들어냈던 김만배 씨 검찰이 이 혼내줘야 됩니다. 구속에서 풀려내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하고 압수까지 했지만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법원이 풀어주는 게 맞다 했죠. 네. 좀 체면을 많이 구기게 된 건데 이런 와중에 방통위가 이런 전체적인 모든 것을 다 통틀어서 언론의 재갈을 물리겠다고 시도하고 있어서 이게 좀 문제라는 거죠. 네, 중요한 것은 이제 방송통신위원회가 뉴스타파의 이른바 허위 인터뷰 의혹과 관련해서 가짜뉴스 근절 TF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방송통신 분야의 가짜뉴스 근절을 본격 나선다고 하면서 이제 전번에 4일날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강조했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예고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 세계 어느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는 국가에서 오보를 이유로 언론을 폐간하지는 않는데요. 이건 언론사의 설립에는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이기 그렇죠. 때문인데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좀 더 방통위의 결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뉴스타파를 폐간한다고? 그럼 폐간할 때 맞네. 한 번만 잘못된 가짜뉴스를 내놓으면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킨다고? 아이고 그럼 벌써 할 때가 많네 이러더라고요. 저는 모릅니다. 예. 자 오늘 이진아 기자하고는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쁜 아침 이것만은 꼭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께 엄선해서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인데요. 오늘은 이진하 뉴스마터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표 지금 단식 투쟁 중이죠. 네. 벌써 9일차지 않습니까? 근데 네. 목숨을 건 단식 투쟁. 여기 대해서 지금 여당 의원들의 태도가 상당히 비인간적이다. 특히 예전에 세월호 네. 사태가 났을 때 일베들이 그 앞에서 먹방하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사람의 목숨을 조롱하던 그때가 연상이 됩니다. 근데 이번에 여당 의원들은 니네들한테 출구 전략을 알려줄게 이러면서 지금 사람을 이렇게까지 비아냥거리고 지금 이러는데 과연 이게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있는 행동인가? 아니 국회의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인가 좀 의심스럽습니다. 자, 이 얘기 한번 들어보겠어요. 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단식 9일차를 맞았는데요. 목숨을 건 단식 투쟁에 조롱 섞인 목소리, 또 선 넘는 먹방까지 이어져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일인 내일 이 대표가 쌍방울 그룹의 불법 대북 송금 의혹 관련해서 수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게 되는데요. 올해만 5번째 피의자 조사입니다. 일단 단식장 옆에서 그 먹방 관련해서 좀 더 이야기를 드리면요. 정부 여당인 국민의힘이 오는 8일, 오늘이죠. 네. 국회에서 수산물 판촉 행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는데요. 행사장 위치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장 근처입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것은 국민의힘 우리바다 지키기 TF위원인 안병길 의원인데요. 안병길 의원은 7일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를 향해 단식 출구 전략 하나를 드리겠다. 민망해하지 말고 행사장에 들러서 고등어와 전복을 드시기 바란다. 이렇게 글을 썼는데요. 이 행사를 좀 더 살펴봤더니 이 행사는 이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기 사흘 전에 시식회로 마련이 됐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을 고려해서 TF위원장인 성일종 의원이 판촉 행사로 변경을 했다라고 하는데 이게 과연 정말
배려를 한 것인지 좀 의심이 드는 대목이고요. 또 안병길 의원의 페이스북을 제가 오늘도 아침에 네. 확인을 해봤더니 그 내용은 삭제되어 있습니다. 현재. 아니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여당 국회의원이 아무리 우리 바다 지키기 TF라 하더라도 야당 대표가 지금 9일째 단식하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당신에게 출구 전략을 알려주겠다. 나한테 고마워해라. 그냥 은근슬쩍 묻어서 이 기회에 와서 이거 좀 먹고 단식 풀어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갑니다. 안병길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제가 사실 몰랐는데 그래서 살펴봤습니다. 21대에 처음으로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더군요. 경상남도 진주시 출생이고 1962년에 태어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부산광역시 동구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 국민의힘 원내 부대표군요. 자, 이 사람 땅 투기 의혹도 있었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원전 처리수로 바꿔야 된다 명칭화를 하기도 했고요. 원전 의혹은 전부 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일본 사제 인터뷰 억지 주장 논란도 있었고요.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 단식 조롱 논란으로 지금 이 경력, 국회의원으로서 경력을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있는 분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단식 출구 전략 하나 드린다. 민망해 하지 말고 행사에 들러서 고등어와 전복을 먹어라. 민망해 하지 말고 행사장에 들러서 고등어와 전복을 먹어라. 이게 바로 9일째 단식하고 있는 야당 대표에 대해서 여당 국회의원이 한 말입니다.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김기현 대표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같은 취지의 태도를 취하고 있죠. 네, 뭐라고 했습니까? 네, 김기현 대표가 어제 부산 행사를 참석해서 기자들을 만났는데요. 그때 이 대표를 만나서 단식 중단을 권유할 생각이 없냐 이렇게 물었더니 지금 단식하고 계시는 거냐 잘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롱 섞인 대답을 했고요. 또 김성태 전 의원은 과거에 8일 정도 단식을 했었던 경력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라디오에 나와서 단식 3일만 지나도 오장육부가 다 틀어지고 오만상이 다 찌그러지게 되는데 아무리 이 대표가 타고난 정신력이 좋다고 해도 그렇게 영화를 관람하고 행사에 다 참석할 수 있는지 모르겠다. 단식을 희화화하지 말고 이쯤에서 끝내라 이렇게 촉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니 무슨 단식을 희화한다는 거예요? 김성태 의원 본인이 예전에 드루킹 특검하게 해달라고 하면서 그때 들어놓고 난리 쳤을 때 여당은 그 당시 여당이었던 우원식 대표가 가가지고 제발 그러지 말아라. 그러다 당신 큰일 난다. 이러면서 드루킹 특검 오케이 해줬던 거 기억 안 나십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하십니까? 이분은 진짜 본인이 해본 사람으로서. 그러면서 네. 지금 이 주제는 이 얘기하고 있는 거는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몰래 단식하지 않고 뭐 먹으면서 지금 당신이 이렇게 장난치듯이 단식하고 있지 않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 그 아까 말씀하셨던 안병길 의원의 페이스북도 제가 오늘 찾아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대체적으로 뭐 단식이 왜 퇴근을 하는 거냐 이런 식의 조롱 섞인 그런 게시물도 있었고요. 또 이런 걸 자꾸 보다 보니까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2014년도 세월호 유가족이 참사 규명과 특별법 제정 촉구를 하면서 광화문에서 벌였던 단식 농성 때 이제 일베 극우 성향의 온라인 커뮤니티 일간베스트 저장소 측 회원들이 죄송합니다. 네, 치킨, 라면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먹거리 집회를 열어서 눈살을 찌푸리게 했었는데요.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단식 옆에서 하는 먹방이 유구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제가 좀 찾아봤더니 네. 1983년에 제5공화국 당시의 야인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이 정치활동 규제 해제와 대통령 직선제 개헌 요구를 위한 단식 투쟁에 들어갔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단식을 중단시키기 위해 서울대병원에 강제 입원시키고 그 앞에서 안기부 공무원들이 음식을 차려놓는 등의 행위로 YS를 좀 조롱했던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들까지 떠오르게 되면서 과거의 협치나 이런 것들, 국회에서 있어야 될 협치나 이런 것이 없어지는 너무나 좀 갈라치기가 심해진 모습을 보여서 좀 안타까움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죠. 사람으로서 사실 단식이라고 하는 건 정치인이 하는 그런 그 투쟁의 한 방법이지 않습니까? 저항의 한 방법.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사실 국회의원 수가 많은 지금 제1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분이 단식이라고 하는 거 말고 방법이 없겠냐라고 하는 얘기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지금 9일째 단식하고 있는 사람 앞에서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희화하고 이게 도대체 무슨 짓인지를 모르겠어요. 게다가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당대표면서 여당의 당대표면서
겉으로라도 속으로는 아닐지언정 겉으로라도 제발 당신 건강을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한번 다시 방법을 찾아봅시다. 이렇게 하는 게 기본적으로 인간적인 도리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도 안 하면서 정말 이해가 안 가고요. 박용진 의원도 전 한마디 하겠습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 단식 7일차 때 그 앞에서 바자회 했죠? 바자회. 예? 음식 나는 바자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가 박용진 의원은 같은 민주당 사람으로서? 예? 지난번에 한동훈 장관하고 쓰잘데기 없는 설전을 벌이면서 오히려 망신을 당하더니 단식 7일째인 당대표 옆에서 음식 나는 바자회를 해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분은? 아 정말 저는 사람들이 아무리 자기하고 노선이 다르고 아무리 진영이 다르다고 해도 이렇게까지 끝장을 보는 줄은 진짜 몰랐는데요. 예전에는 그래도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예의가 있었어요. 상대방에 대한. 근데 이게 일배 때문인지 뭐 저는 잘 몰라요. 일배가 어떤 사람들인지도 모르지만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세월호 때 일배에서 소세지 얘기하고 뭐 얘기하고 뭐 어묵 얘기하고 이럴 때 정말 제가 깜짝 놀랐었는데 네. 그건 일반인들이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한다는 건 제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상당히 이상합니다. 게다가 지금 이 대표 이제 검찰 출석을 지금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는 더 늦게 하려다가 그냥 전격적으로 협조하는 모습을 좀 보이기로 했는데 네. 어제 저녁에 이제 8일째 단식에 들어간 이 대표가 많이 지친 모습을 보였는데요. 라이브로 하다 보니까 저도 이제 중간중간 체크를 하다 보니까 단식 천막 안에서 누워있는 모습도 보이면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표가 내일 검찰에 출석을 하게 됩니다. 어제 이슈 3합에서도 언급했듯이 검찰이 이 대표와 약 3주간의 그런 피의자 조사 일정을 놓고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어제 박성준 대변인이 검찰은 번번이 국회를 무시하더니 급기야 이 대표에게 정기국회 출석 의무도 포기하고 나오라는 사상 초유의 강압 소환을 요구했다며 더구나 검찰이 요구한 출석 일자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집중적으로 다루는 대정부 질문 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또 이어서 헌법이 규정한 의정 활동을 부정하는 검찰의 반헌법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자 조사 잘 받으시고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다가 진짜 몸이 남아나지 않는 거 확실해요. 제가 가봤었잖아요, 며칠 전에. 그냥 말씀을 잘 못해요. 이제 물론 그 당시에는 5일차여서 지금보다 훨씬 나았긴 했는데 아까 김성태 의원이 오장육부가 뒤틀리고 말하기 힘들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예?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얘기하시는 거 아니다. 이 얘기하고요. 방법을 한번 다 모색해서 이런 일은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 보겠습니다. 뉴스타파 지금 난리가 났군요. 네, 계속해서 뉴스타파에 대한 그 보도에 대한 맹공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만배 씨가 지난 대선 직전에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대출 브로커 조우영 씨를 봐줬다라고 말했던 뉴스타파의 보도에 대가성 논란과 관련된 이제 국민의힘이 민주공화국을 파괴하고 하는 쿠데타 시도로서 사형에 처해야 할 만큼 국가 반역죄 이런 식으로 이제 공세 수위를 좀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한 어조로 내고 있는 김기현 대표를 향해서 일각에서는 총선 전 존재감을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또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뭐 김 대표는 일단 뉴스타파 보도를 언급한 다른 이제 그 매체들을 언급하면서 MBC의 침묵, KBS, YTN에 대해서도 사과를 해야 된다, 해명을 해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이건 좀 언론 탄압의 좀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기 이전에 먼저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짜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를. 첫 번째 중요한 건 그게 가짜 뉴스인지 아닌지. 두 번째, 가짜 뉴스이든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언론에서 보도를 할 때는 그것이 가짜가 아니라고 믿을 만한 어떤 근거가 있으면은 명예훼손이든 뭐든 그런 것들이 다 조각이 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하는 게 있어요, 형법에. 그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봐야 되는 것이고요. 더 중요한 건 이 매체들이 했던 거는 기본적으로 김만배 씨가 육성으로 한 인터뷰를 보도해 준 것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개인적으로 어떤 뭐 얘기를 가미해가지고 사람들에게 가짜를 뭔가를 이렇게 일부러 호도하고 그런 게 있었나요? 지금 김만배 씨에게 물어보니 그렇지 않다. 네. 나는 가짜를 말한 적이 없다라고 부인을 한 걸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요. 신학림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지 않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거기서 의심스럽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김만배 씨와 신학림 씨 사이에 주고받은 1억 6,500이라고 하는 돈이죠. 근데 지금 신학림 씨는
내가 인맥과 관련된 이 대한민국을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의 인맥과 관련된 책을 3권을 썼고 그 3권에 대해서 판권을 넘긴 것이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제 타이밍상 또 내지는 언론사에 종사하는 사람과 언론에 종사하는 사람하고 인터뷰하는 사람 사이에 부적절하게 내지는 부적절해 보이게 그 타임에 그런 돈이 오고 간 것 자체는 사실은 쭉 저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것과 별개로 정말로 그 내용이 가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작업이 먼저 필요한 건데 이제 무조건적으로 그 뉴스는 원래 가짜였고 대선을 위해서 일부러 조작한 거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뉴스타파를 그리고 뭐라고요? 없애버려야 된다고요? 민주공화국을 파괴하는 구테타 시도, 반역죄, 국가 반역죄. 야, 이게 정말 말들을 함부로 하는군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이게 확인이 정확히 되지 않았어도 언론에서는 이제 공익을 위해서 보도할 의무가 또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김기현 대표가 이렇게 강한 어조로 말하니까 앞서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이제 JTBC에서 지난 6일날 이제 왜곡된 보도를 하게 된 점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라고 했는데 어제는 MBC 뉴스데스크에서도 결과적으로 같은 입장을 보였습니다. 메인 뉴스 앵커가 보도 말미에 뉴스타파는 김 씨의 발언 일부를 생략하고 편집한 상태로 보도했다. 녹취록 원문 제공을 거부당한 상황에서 김 씨의 발언을 그대로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고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켰으며 현재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MBC, KBS, YTN, JTBC 지금 난리들이 났습니다. JTBC 제일 먼저 발빠르게 사과를 했고 그러고 나니까 MBC랑 KBS에 남아있는 일단의 세력들이 또 우리는 왜 사과 안 하냐라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또 사과가 이루어졌다는 건데 그거보다도 저는 제가 봤을 때 무엇이 진실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뉴스타파 입장은 정확히 뭡니까? 네, 뉴스타파는 해당 녹음 파일이 당시 대선 핵심 쟁점 중에 하나로 떠오른 대장동 사건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다고 판단해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보도를 결정했고 이 결정 과정에서 신학님 씨에 전혀 개입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한 번 더 강조했고요. 취재진은 촉박한 일정 속에서도 최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노력의 결과를 통해서 이제 그 보도를 하게 됐다라고 설명하면서 끝으로 윤석열 정부의 탄압에 당당히 맞서겠다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뉴스타파가 그동안에 했던 뉴스들, 보도했던 내용들 중에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게 사실은 또 있었는지 그 부분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사실은 그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검찰총장 국회에서 청문회 할 때 뉴스타파가 이 녹음을 하나 깠어요. 공개를 했어요. 그걸 보고서 사실은 그 당시 민주당을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나 윤석열 당시 총장 후보자를 지지했던 사람들이 뉴스타파가 또 가짜뉴스 퍼뜨리는 거냐 이러면서 그때 당시에 조금 말들이 많았었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그때 뉴스타파가 했던 보도는 사실인 것으로 좀 그 위에 드러났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수많은 것들이 사실은 뉴스타파에 의해서 보도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이 이번 정부나 여당 쪽에서는 매우 불쾌하고 기분 나빴을 것인다 이렇게 좀 생각은 듭니다만은 진짜 가짜뉴스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는 특검을 할 수밖에 없다. 지금 이게 여론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진아 기자 오늘 수고 많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